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경제 산업 끊어진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 볼 텐데요. 4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2년 만에 최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또 좀 체크해 드려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가다 그러면은 이제 각 상품별로 가격이 있을 텐데 가격들을 다 모아놓은 개념이다. 이렇게 가격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 물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물가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이게 이제 지수 물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수 물가는 물가를 이걸 수치화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체감 물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의 물가인데 체감 물가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느끼고 있는 거 자기가 이거 물가 오른 것 같아. 혹은 물가가 뭐 안정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내 보자는 건데요. 이 지수 물가가 좀 더 객관적이니까 얘가 좀 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여기를 보시면 지수 물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요. 지수 물가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단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있잖아요. 한국은행이 관리를 해요. 한국은행이 관리를 하는데 왜 한국은행이 관리를 하냐면 이게 생산자 물가가 변하면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직격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얘를 최종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생산자 물가가 이게 선행하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얘를 잘 관리해야 소비자 물가에 대한 관리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소비자 물가는 다만 결과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청에서 통계 관리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수 물가고요. 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몇몇 품목들을 정해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지는 못한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걸 쓰기도 해요. GDP 디플레이터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이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실질 GDP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 있잖아요. 실질 GDP 분의 명목 GDP가 있어요. 명목 GDP. 예, 요걸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실질 GDP하고 명목 GDP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실질 GDP는요. 올해에 생산된 생산량 곱하기 전년도 가격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명목 GDP는 올해에 생산된 생산량 이건 똑같죠? 근데 곱하기 올해 가격으로 해요. 올해 가격으로. 그러니까 실질 GDP는 올해의 수량이지만 전년도 가격으로. 명목 GDP는 올해의 수량을 올해 가격으로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얘는 물가가 변동한 걸 반영하는 거예요. 명목은. 근데 실질 값은 물가가 변동된 것을 반영하지 않아요. 전년 가격으로 그냥 해버려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한 게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그러면은 명목 GDP가 더 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작년 가격보다 올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물가가 상승했다고 판단하고 만약 이 수치가 100보다 작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100보다 작다면 실질 GDP가 더 컸던 거예요. 이 분모가 더 컸던 거죠. 그럼 이건 올해 수량 곱하기 전년 가격인데 전년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올해 가격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크다면 올해에는 가격이 떨어진 거네. 전체적으로. 물가 하락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얘는 소비자 물가 지수랑 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GDP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를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보완의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GDP 디플레이터랑 같이 이제 비교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물가 상황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다. 다만 GDP 디플레이터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 해요. GDP라고 하는 게 이게 자체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되니까 외국에 생산된 걸 우리가 쓰잖아요. 쓰면서 물가에 대한 걱정도 되잖아요. 수입 물품이 올라가도 물가 올라가는 건 맞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따질 수가 없다는 점. 그 점은 또 더 단점이 됩니다. 서로 단점이 있고 장점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병행될 필요가 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체감 물가는 도대체 뭐냐? 체감 물가는 아까 느낌적인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다르게 보면 장바구니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시장에 장바구니 들고 나가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재 있잖아요. 소비재가 너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소비재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우 이 물가 장난 아니야. 야 문재인 정부 야 뭐하냐 이거 지금 막 이러면서 막 정부 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이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장바구니 물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정확성은 좀 떨어지는 게 우리 물가 계산할 땐 사실은 가중 점수 같은 걸 막 넣어주거든요. 이것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걸 가지고 가중 점수를 부여하는데 그 가중 점수에서 최종 소비재는 일단 마지막 단계로 와서 소비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향후에 파급되는 영향은 좀 미약하죠. 미약합니다. 미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이 우리가 쓰는 소비재는 물가를 계산할 때 가중 점수가 약한 건데도 우리들은 그래도 소비할 때 배추 가격 올라간 게 더 중요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이 지수 물가랑 비교해 보면 여기 일부 품목이 올라간 것이 전체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만 이 소비자들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충격을 받아서 물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 생각하면 나 이제 소비 못 하겠다. 야, 우리 이제 김치만 먹고 살아. 허리띠 빡 졸라매고 우리 이거 절약해야 될 것 같아. 물가가 올라서 이거 네 예비 월급으로는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옛날식 표현입니다만은 요즘에 아빠 엄마가 뭐 따로 있을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상황이 온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지갑을 닫아버려 가지고 경제 상황을 좀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신경을 써요. 이걸 신경 쓰는데 이거는 체감이기 때문에 느낌을 어떻게 파악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을 따로 빼가지고 생활물가지수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지수물가화해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요. 제가 또 앞서서 이 물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을 수 있는데요. 반복되더라도 반복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꾸 반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 개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반복되는 대로 장점이 있다 생각하고 보시고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제 반복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따라오시고. 자, 4월에 소비자 심리지수라 그랬어요. 심리지수가 12년 만에 최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가와 관련된 거는 이렇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뭘 보냐면요. 경기지수로 한번 가볼게요. 물가의 부분은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기지수로 갑니다. 경기지수. 우리가 이제 경기지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요, 경제순환이라는 것이 있죠. 경제순환이 있어요. 경제순환은 어떻게 되는 거라 그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돌아요. 근데 여기가 호경기예요. 여기가 불경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이 호경인지 불경인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하냐? 경제 순환이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 한 사이클이 도는 것을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도는 것을 갖다가요, 이걸 하나의 주기라 그래요. 주기라 그러거든요. 주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 깊이 뎁스 있죠. 뎁스. 여기까지 이 뎁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진폭이 안정돼야 돼요. 안정돼야 됩니다. 주기보다는 진폭이 안정되는 게 많이 중요해요. 이 진폭을 안정시키는 것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제 안정화를 이제 취하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이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것을 파악할 때는 말이에요, 길거리 지표라는 게 있어요. 길거리 지표.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 뭐 어렵다더니 불야성이구만. 어? 저 술 퍼먹고 다니는 거 봐. 저 장난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길거리 지표로 해가지고서 이게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경제 상황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정확성은 떨어지죠. 아니, 열받아서 못 살겠어 가지고 내가 지금 속이 상해서 나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야, 저기 소주 마신 사람들 봐. 저 아주 불야성이구만. 아주 경제 아주 야, 어렵다더니 어렵다는 것도 그냥 뻥인가 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길거리 지표 재밌는 건 이제 그 여성의 치마 길이를 가지고 이제 따지는 방법이 있죠. 여성의 치마 길이가 길어질수록 불경기다라는 주장과 오히려 반대로 더 좀 화려해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동한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게 불경기 때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거 봐요. 다 지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단일 경제 지표가 나오면 아까 이제 제가 물가 얘기를 잠깐 같이 섞어서 해드렸는데 이 물가가 올라가면은 호경기구나. 물가가 낮아지면 불경기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GDP가 커지면 호경기구나. GDP가 작아지면 불경기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단일 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경기 종합지수. 경기 종합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는요, 이런 그 경제 지표를요, 뭐 여러 개를 갖다가 다 놓고 종합적으로 보는 거야. 뭐 선행 지표도 보고, 동행 지표도 보고, 후행 지표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기 종합지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경기 심리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리지수. 이제 물어보는 거야.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6개월 뒤가 나아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6개월 전보다 지금이 나은 것 같으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가 나눠지냐면 CSI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SI라고 하는 게 있어요. CSI다 그랬을 때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게 보면 소비자 동향지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소비자 동향지수의 줄임말이에요. CIS가. 그래서 소비자 동향지수로 봤을 때 이 소비자 동향이 소비자 평가지수가 있고 소비자 기대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평가지수는 6개월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이 나은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이고, 소비자 기대지수는 지금보다 6개월 뒤가 나아질 것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BSI는요, 기업경기 실사지수라고 하는데,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이게 이제 지금보다 6개월 뒤가 나아질 것 같냐고 이제 기업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답변, 부정적 답변 이렇게 놓고요. 긍정적 답변의 수와 부정적 답변의 수를 빼서 거기다가 이제 전체 응답자 수 분해 이렇게 하겠죠. 전체 응답자 수 분해 긍정 답변 빼기 부정 답변. 그리고 뒤에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곱하기 100.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수치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부정 답변이 더 많으면 이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까지 사이에서 이렇게 계산하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이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더하기 100까지 해줘요. 요 계산할 때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전체 응답자 수분의 긍정응답 빼기 부정응답 곱하기 100 마이너스 100. 저 플러스 100 참 플러스 100. 이래가지고 플러스 100까지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0이 아니라 100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0부터 200까지의 값을 갖고 100보다 크면 긍정 답변이 많았구나. 100보다 작으면 부정 답변이 많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경기 심리 지수를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알겠지요? 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한번 보고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12년 만에 최저가 됐대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12년 만에 최저치래요. 장난 아니네. 12년 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때 이후에 최저치가 됐대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게 보니까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 소비자 동향지수에 26개 개별 지수 중
16개 개별 지수를 따로 또 뽑아낸 거다. 아까 제가 CSI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26개 개별 지수 중 6개 개별 지수만 뽑아낸 게 CCSI, 소비자 심리 지수다. 그러니까 소비자 동향 지수랑 심리 지수를 좀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현재 생활 형편 하고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그리고 향후 경기 전망, 이런 것들까지를 다 활용한 합성 지수가 CCSI가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12년 만에. 이게 보니까 2003년에서 2019년 중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낮네. 지금까지 이게 보면은 2003, 2019년이면 이게 어떻게 돼요? 기간이 16년이잖아요. 16년 평균보다 좋으면 괜찮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기사인데, 코로나19의 여파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 안 좋아질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이 경기 전망 좋게 하세요. 불안하기도 하고,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겠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사회 환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대형 참사가 나서 38명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요. 이게요, 우리나라가 이게 이래요.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건물 내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8명 가운데 38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순식간에, 아주 삽시간에 그냥 있잖아요. 화재 참사가 쭉 영향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게 가만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우레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샌드위치 패널이라는 게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특수합판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 건물에서 우레탄 작업을 했다. 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가요, 이 창고 있죠. 생산비가 저렴하고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데 주로 쓰는 거라는 거죠. 물류 창고 같은 데 쓰는 건데, 이게요, 불이 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금방 불이, 가연성이 커가지고 금방 불이 붙고, 그 사이에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타면서 이제 유해 연기가 이제 발생해서 그 연기를 흡입하면서 사망하는 거예요. 이게 금방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망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여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를 아예 법으로 막 규제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은 공사를 할 때만이라도 이 안전 수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서로 이런 담합이 있어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게 뭘 이렇게 걸구적거리게 다 하고 공사를 하면은 공사 진척이 안 되거든. 그리고 그러면은 또 공사하는 쪽에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줄 수 있어요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안전장구 이런 거 안 하고 가서 공사하고, 그 시공사 측에서도 그거 그냥 보고도 못 본 척 은근히 그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게 있고, 이게 있잖아요. 발주사, 시공사 전부 다 안전 불감증이고요. 국가가 이거를 과감하게 통제하지 않는 것도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꾸 이런 규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멋이 중원디예요. 멋이 중원디.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너무 약해요. 너무 진짜 부끄러운 지점입니다. 진짜. 그리고요, 이게 봐보세요. 이게요, 소방당국 물류창고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작업을 하다가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안 넣었구나. 안 넣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이천이 물류창고가 이게 많이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이게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수십 명이 죽고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희생 속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못 얻고 제도를 못 바꾼다면 이거 국회의원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국회의원 왜 있는 겁니까? 이거 답 못 찾으면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해야 돼, 진짜. 이런 게 진짜 화나는 지점인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저는 함부로 욕하지 않아요. 국회의원은 다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 동의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제도 못 만들어내면요, 국회의원 있을 자격 없어요. 국회의원은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 목적성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성장의 가치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경제 성장 가치만을 추구할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 없어도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진짜 국회의원 없어져도 돼요. 뭐하러 있어요? 그냥 기업에게 맡기면 되지.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들을 왜 뽑아서 정치하라고 이렇게 전문 직업 정치인으로 맡겨놓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충돌될 때 그거를 조율해내라고 있는 거예요. 조율해내라고 내는 것이고, 그걸 조율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적인 측면, 인간성이라는 가치의 실현, 이런 것들까지도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벌레입니까? 돈 버는 거면은 다 그냥 만사 오케이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만연해 있다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도 찾아야 돼요. 여기 노동자들이 거절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나 여기 안전하지 않은 데서는 일 못합니다 라고 다 같이 거절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 들어가면요, 소비자들 자체가 싼 것만 찾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기업은 단가를 낮춰야 되고요. 기업이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어디에 단가를 낮추겠어요? 더 약한 고리들을 파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응?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주는 월급 줄이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자꾸 필요 이상의 일을 과로가 될 만한 일들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취약한 분들이 와서, 이제 연세가 많거나 아무튼 다른 데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와서 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 답답하다고 또 가서 주민들이 가서 삿대질하고 무시하는 발언이나 하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의 전반을 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옥죄고 있는 듯한 이런 구조,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걸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싫어하겠죠. 아파트 관리비 올라가는 소리 하고 있네. 좋아하겠어요, 이거? 그런데 그럴 때 정치권이 나서서 그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 쓰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유권자들 만나서 다음번에 저 찍어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감동을 주는 이런 정책들 만들어내고 우직하게 자기 할 일 하면, 그럼 그 정치인 믿고 키워줍니다, 유권자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아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이거 정치권이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나서고 뭐 이러긴 하는데요, 강력한 정책 만들어질 것을 아주 고대해 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제가 흥분하는 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다 흥분했던 얘기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좀 분석은 해드리고 가야지. 우리가 이제 정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부 규제가 있는데, 정부 규제를 통해서 이제 시장에 맡겨놨을 때 해결되지 않는 시장 실패 문제들이 있어요. 시장 실패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이에요. 그런데 정부 규제 종류를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경제적 규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경제적 규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규제가 나눠지는데, 경제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경제 주체에게, 경제 주체가 하고 있는 경제 주체의 본원적 활동, 경제적인 이제 본원적 활동과 관련된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 규제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쟁 있잖아요. 경쟁을 강화하는 규제도 있고요. 또는 경쟁을 완화하는 규제를 하기도 해요. 적당한 게 필요하니까, 그죠? 이런 걸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경제적 규제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고요. 사회적 규제다 그랬을 때는 이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전반에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제예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노동에 대한 부분, 최저임금 관련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이슈로 가지고 온 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회적 규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경제적 규제는 갈수록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완화해 줘야 되고 필요한 부분 규제는 있어야 되겠지만 과도한 규제들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회적 규제는 이거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규제는 점점 더 엄격해져야 이게 선진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됐죠? 예,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봐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판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첫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형제복지원 문제가 여전히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인데요. 이게 독재 권력하에서 이루어진 권력형 비리이기도 하고 인권을 엄청나게 유린했고 그때 희생됐던 분들이 꽤 많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 충격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말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서 운영된 대한민국 최대 불황자 강제 수용소다. 1975년 내무부는 지금 행정안전부 정도가 되는 데인데 내무부 훈령 제410호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인 불황인 단속에 나서면서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것을 불황자를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 누워있고 그러면은 아니 이게 올림픽을 치르는 목적이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거 가난을 극복하고 이제 잘 사는 나라 됐어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독재 권력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 이게 시작한 일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면은 안 좋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독재 권력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인권이 있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또 다른 각도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눈에 안 띄게 하면 그냥 장땡인 거예요. 국민들을 통제 대상으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또 불황인이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형제복지원이 이제 아주 승승장구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형제복지원이 75년에 생겼고 87년까지 이렇게 운영되다가 87년에 집단 탈출이 성공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형제복지원은 문을 닫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요 불법 감금을 하고 사람을 막 납치에다가 불법 감금을 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타, 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이 주로 많았는데 남성들에 대한 성폭행 이런 것들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매장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너 이러다가 죽으면 너도 이렇게 돼 라는 것도 막 심어주고 공포감 주고 탈출하다가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데려다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런 걸 그들만의 그 안에서 바운다리 안에서 철저히 숨겨놓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이 12년의 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제 또 국회에 고공농성도 얼마 전에도 벌였고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실이 안 밝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을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조사 결과도 이제 발표된 마당에 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야죠. 당시에 권력형 비리 파헤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뒤에서 권력자들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행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또 같이 다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는 이 위안부 관련 단체 후원금 사용 내용 두고 공방 그랬는데요. 이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곳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도 언론을 많이 믿으시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대로 보면 굉장히 이거 분노가 되죠. 위안부 할머니들, 그 일본군 성노예라는 공식 표현 쓰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다 오신 분들의 과거사를 밝히고 일본에 사죄를 받겠다면서 그분들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앵벌이 시키듯이 그분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모금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모금을 한 것을 30년간 이 단체를 이끌었던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라고 봐야 되는 쪽에 정당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선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30년간 이걸 이끌면서 자기 개인 돈으로 이걸 다 가로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인데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공분이 크죠. 그런데 이럴수록 사실은요.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흥분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왜냐하면은 흥분을 나중에 되는 게 의혹이 제기되지만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소중한 단체가 타격을 입고 이렇게 되면 이 단체가 활동력을 잃게 됐을 때 가장 좋아할 게 누군가 를 떠올려 봤을 때는요. 이 단체를 뿌리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개인의 비리는 비리대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냉철함이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 사안은. 그런데 언론들도 자극적인 기사들을 실어 나르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고 언론이 어느 순간 인터넷 언론사들하고 경쟁하느라고 기성 언론사들도 레거시 미디어들이 미쳐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특종 경쟁. 속보 경쟁을 해요. 왜냐하면 돈 벌거리가 없어요. 요즘에는 돈 벌거리는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다. 돈 벌거리가. 하나는 대기업의 지명 광고 따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이에요. 클릭수 많이 유도해가지고 구글 광고라도 많이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거밖에 더 있어요? 수익 내는 게? 우리가 돈 주고 언론을 구매해서 보지를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인터넷 미디어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클릭 경쟁.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클릭을 시켜야 돼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2차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게 어제였습니다. 제가 강의 촬영하는 거. 우리 그래서 책에는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2차 기자회견 장소가 옮겨졌다가 특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봤더니 내용이 없어. 딴 데가 먼저 그거 보도할까 봐 먼저 막 해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어. 냉무. 옛날 표현으로 냉무, 내용무. 그게 기사예요. 기자회견 장소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이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몰려다니면서 조국 사태랑 언론의 행태는 똑같아요. 지금 보면. 조국 사태랑 언론의 행태가 똑같은데 사실에 대한 취재는 없어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받아 적어요. 문제 제기하는 쪽에 보도를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 적고 항변하는 쪽의 주장은 굉장히 경시돼요. 그렇게 돼 있고요. 온갖 의혹들을요. 있는 거 없는 거 싹 긁어다가 일단 부풀려 놔요. 부풀려 놓고 결국에는 검찰이 나서요. 검찰이 나서서 이걸 수사하는 대상으로 해가지고 압수수색하면서 아주 발빠르게 또 검찰이 움직여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가 어쨌거나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단체가 해왔던 역할이 있어요. 이 단체는 뭐 하려고 있는 데냐? 위안부 참상, 위안부라는 표현보다는 공식적 용어, 일본군 성노예 참상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 참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사죄하고 영원히 계속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해줄 할머니들을 모시고 외국에 가서 유엔에 가서도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미 의회에 가서도 호소도 하고 이런 역할들 하는 거예요. 국제연대도 하고 그 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것들도 막 여기저기 설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를 뿌리채 흔들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꾸 뿌리채 흔들려고 해요? 그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그 비리는 비리대로 밝힙시다.
그럼 밝혀야죠. 당연히 밝혀야죠. 그래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성을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파 간의 공방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차분해질 필요가 좀 있어요. 이 사안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5월 7일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관련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수요 집회에 내가 불려다니고 그랬는데 이 성금 기금이 거기서 애들이 코 묻은 돈 내고 그러는데 할머니들한테 써야 되는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2차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정의기억연대 옛날에 정대협이었었어요. 정대협, 정신대 대책협의회. 그런데 그 정신대라는 용어가 지금은 구분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구분이 없어서 일본군 성노예에 끌려가신 분들도 정신대라고 불렀었어요. 저도 그 용어들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렇게도 배웠고. 그런데 이제 그 정신대라는 표현이 지금은 근로 목적으로 끌려가신 분들을 정신대라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갑자기 뭘 주장을 하셨냐면은 정신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데가 왜 우리 위안부 문제를 건드렸냐? 그건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문제를 왜 거기다 섞어서 하냐? 억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같이 활동하신 게 30년 됐거든요. 30년 전에 이게 일본군 성노예 사건을 다루는 단체로서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을 왜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측면이 생겼어요. 그걸 다르게 말씀하세요. 기억이 섞인 건지 기억이 30년 전 일이니까 뭐 기억이 좀 이렇게 그죠?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이 단체는 노역을 목적으로 끌려갔던 징용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달라요. 다른 단체예요. 근데 다만 용어에 혼용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근데 그 부분을 섞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할머니들한테 돈을 안 쓰고 돈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할머니들한테 다 오픈하진 않았을 수 있죠. 이 단체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할머니들의 참상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할머니들한테 써야 한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면 이 단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목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은 할머니의 주장일 수는 있는데 왜 할머니들한테 다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같이 맞다 이렇게 가면서 국민 여론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단체가 외국의 이 참상을 알리고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할머니들한테 안 쓴 것도 아니었어요. 할머니들한테도 1억을 송금해 드린 것도 이거 영수증도 공개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또 그 다음엔 안 하시더라고요. 저 이용수 할머니 되게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할머니를 또 이렇게 하면 또 공격한다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할머니 입장이 있으시겠죠. 있으시고 뭔가 판단하시는 것이 있으시니까 주장을 하실 텐데 저는 양쪽 주장에 대해서 다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이 단체를 이끌었던 정미양 씨의 윤미향 씨구나. 윤미향 씨의 그 주장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만도 안 되죠. 이분의 주장도 비판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사실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 국민들의 전체 관심사니까요. 국민들이 마음을 다 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같이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할머니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이 단체는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원래. 이런 게 아니고 국가가 할머니들에게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만들었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도 이 정대협, 정의연이 열심히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머니가 좀 서운해하시는 것이 또 뭔가 이렇게 봤더니 나랑 30년 같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배신이라는 게 국회의원 당선된 것이 자기 출세하려고 나를 써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세의 목적이었다라는 것도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8년 전에 그 정계 진출을 한번 이렇게 녹화하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할머니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실을 내가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걸 내가 힘을 가지고 알려내겠다라고 하셨던 것이니까 그 윤미향 당선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물론. 그런데 그걸 단정할 수는 없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권력자가 되려고 이걸 이용했다? 30년씩이나? 그렇게 따지면은 그전에도 영입 제한은 있었던 걸로 또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서야 할까요? 그 부분도 설명은 좀 뚜렷하긴 잘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들, 설명이 안 되는 거. 할머니는 서운하셨을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또 이렇게 재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안의 정대현 문제, 정의연 문제로 이거를 치환해서 정의연을 흔드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거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뿌리쳐 흔들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좀 너무 깊은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살라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살라몬이라는 분이 이제 NGO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NGO를 놓고 이제 이게 비정부기구잖아요. 비정부기구 아니에요. 비정부기구를 바라보면서 비정부기구가 제3섹터 영역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이제 거들어주는데 보완적 관계도 되고 대체적 관계도 되고 서로는 이렇게 또 경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이 NGO가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박애적이긴 하대요. 박애적이긴 한데 박애적 넓을 박자 사랑의 자예요. 근데 이제 박애적이긴 한데요. 박애적 불충분성이 있대요. 돈이 딸린대요 항상. 불충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애적 배타주의가 있대요. 돈이 딸리니까 모든 데에다가 충분히 돈을 다 못 써요. 그래서 사안만 가지고 다루거나 혹은 어떤 대상자만 선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박애적 아마추어리즘을 얘기했어요. 아마추어리즘. 그래서요. 회계장부를 보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고 있고 회계장부를 또 이제 이걸 왜 다 까발리라고 하냐라고 또 이제 이 단체에서는 거부감도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다 가져갔잖아요. 아마 들여다보면은 문제점들이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지금도 이제 몇 가지 얘기되는 게 있고 한데 아마추어리즘적이어서 회계 전문가가 없어서 잘 못한 것과 횡령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또 그건 구분해야 돼요. 그 부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돈이 없고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도 돈을 많이 드리면 좋았겠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횡령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횡령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철저히 밝히되 회계상의 실수를 가지고 횡령이라고는 하면 안 된다.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털면 안 털릴 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기업도요. 맘먹고 국세청이 털러 들어가면요. 안 털리는 기업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요. 그런 기업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런 거를 지적한 바도 있어요. 이런 거를 알고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좀 마치도록 하고 국제 외교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